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백제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그 TA 노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TA 발표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따로 고려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 TA 노트 정말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1페이지. 자, 프린트 1페이지 그 교과서는 4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런 나라들 중에서 바로 이 고유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 고유왕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프린트 2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백제는 여기 정도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대략적으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힘을 키워나갔고, 그 뒤를 이어서는 4세기 후반쯤에 별표 2개 반,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백제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이 근초고왕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에 왕위의 부자 상속제 빈칸에 적혔습니다. 부자 상속제 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정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동그라미 1번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을 해서 백제는 남부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가야 지역을 제외한 마한의 거의 대부분을 다 통합을 합니다.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동그라미 3번 가야에도 그때 당시에 1점 정도에 해당하는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옛날에 변한이라고 하는 사만 중에서 철이 이제 유명했었던 이 변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변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가야가 됩니다. 바로 이 가야에게도 적당한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북쪽으로 더 진출을 해서 이때 당시에 이쪽 근처에서 있었던 그 평양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로 평양성까지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당시 고구려 왕이었었던 고구 원왕은 이 백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서 직접 내려갔지만, 하지만 이 고구 원왕마저 전사시키면서 하마터면 평양성이 백제에게 함락당할 뻔도 했었죠. 결과적으로 그 영역을 북쪽으로 더 넓혀가지고 한반도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을 확대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4번은 고구려 공격으로 황해도 일부 차지, 동그라미 5번 평양성 공격. 그리고 당시 중국 쪽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하자 중국 쪽이 사료를 해서요. 백제는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서 지방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 여기 흘러가는 이 강이 바로 랴오허강이라고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 흘러가는 이 랴오허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요서지방, 동쪽은 요동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게 되자 이걸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당시에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쪽에 있는 이 요소지방을 일부 차지했다는 건 말이 있었어요. 자, 이런 기록까지 나오게 되면서 백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설에는 일본까지도 영향을 줬는데, 이제 백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교과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칠지도라고 하는 검이 보이죠? 이 검은 좀 논란이 많은데, 일본 쪽에서는 백제 왕이 일본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백제 왕이 바로 일본의 왕에게 그냥 선물로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런 희한한 형태의 칼을 만들어 가지고서 백제가 일본에게 줬다는 것은 바로 그것만큼 백제가 일본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남쪽 지역에는 북쪽 지역에 있었었던 이 북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을 피해 가지고서 남쪽으로 도망왔었던 중국의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남쪽으로 피해 나왔었던 이 중국 한족의 왕조의 이름이 바로 동진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배를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서 동진까지 가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교류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백제는 고구려보다 영토가 작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고구려가 영토가 더 크죠? 그렇죠? 백제가 영토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보다 더 작긴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 지역도 진출하고 동진과도 교류했고 남쪽에서는 그런 이 일본하고도 교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이 백제 마지막 때에 활약을 했었던 백제 장군 중에서는 흑치상지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흑치상지는 이빨이 시꺼먼 색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안에 그렇게 이빨이 시커먼 그런 그 모습에 부족이라든가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이라든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필리핀 지역에서 있었던 부족 사람들이 이 이를 시커멓게 칠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국수주의적으로까지 해석을 하면 어떻게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백제의 영토는 실제는 여기지만 그렇지만 백제는 사실상 이 황해도 지역, 서해 지역인 이 황해도 지역과 남해안을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바로 필리핀 북부까지도 장악했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기도 하죠. 그것까지 따져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백제가 고구려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때문에 당시에 이 백제는 그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 제국으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7번 동진, 가야, 외와 교류.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는 바로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침류왕 별표 한계반. 이 사람이 바로 고대 왕국으로의 그런 발전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불교를 수용했었던 이 백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남조의 공신에서 불교 수용. 그 다음에 3번 신라 삼국중 마지막으로 체제를 갖추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는 4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건국에서는 진한의 소국 중에서 사로국 빈칸을 넣겠습니다. 사로국. 자, 사로국. 자, 사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로국에서 시작. 자, 동그라미 2번은 당시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그 고조선 유민들이 되게 많이 전파가 퍼져나가게 됐고, 그들을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등장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좀 덜 받은 나라가 바로 이 신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조선이 이쪽에 있었었죠. 근데 이쪽을 가운데를 가르는 그러한 산맥들이 있어가지고 이 산맥을 넘어서까지 이 고조선의 백성들이 올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유민보다는 주로 이제 그 토착 세력들이 좀 더 세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에서 동그라미 2번 바로 고조선 유민, 그 다음에 경주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건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로국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진한은 12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한의 맹주국으로서 사로국이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로국은 힘이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선진 문물이라 볼 수 있는, 즉 국가를 만들었으면 국가답게 통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아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부터 바로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수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 이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라는 이때 당시에 사로국이죠. 사로국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중국 쪽으로서부터 여러 가지 문물들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별표 1개 반,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중국의 문물 수용이 어려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왕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밀양박씨의 바로 선조라 볼 수 있는 바로 박씨, 성을 갖고 있던 박혁거세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석탈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의 후예가 왕이 되기를 하죠. 바로 김할지라고 하는 분의 후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빈칸이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 차지.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국가가 응집력 있게 활약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박시성을 갖고 있는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바로 석씨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지 김씨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막 논쟁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다툼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계속해서 놓치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나라가 굴러가야 했기 때문에 신라는 보세요. 고구려는 5부족이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왕을 비롯한 여러 개의 유력 가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신라의 경우에는 육부에서 시작을 해요. 6개의 마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때문에 육부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각각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화백회의라고 하는 신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귀족 회의체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3번 육부의 대표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왕이 돌아가면서 계승을 할 정도로, 왕위를 돌아가면서 계승할 정도로 응집력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 문물을 쉽게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육부의 대표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었는데, 이들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바로 이 신라는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도 바로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별표 2개 반, 바로 내물왕. 아닙니다. 내물왕이에요. 내물. 자, 내물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은 혁거세, 혹은 다른 말로는 왕을 일컫는 말이 바로 거서단이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여기 교과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군장이라는 의미 혹은 우두머리라는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는 남의 차차운과 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차차운이라고 하는 명칭을 왕으로 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무당이라는 뜻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왕위를 계승했던 세력들은 이사금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가지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왕을 계승할 때
육부의 촌장들은 같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얼마 되는지 잘 세는 방법도 몰랐잖아요. 영구치가 도달하는 것은 그 영구치 자체가 사실은 어릴 때 있었던 유치라고 하죠. 유치보다도 훨씬 더 개수가 많습니다. 이빨의 개수가 더 많아요. 때문에 당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빨의 개수가 많은 사람은 바로 이제 옛말에 이르기를 덕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때문에 그 덕이 많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빨의 개수를 셌습니다. 하지만 세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을 확 하고 벌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빨의 개수를 세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당시에는 떡이죠, 떡. 지금도 여러분들 잘 먹기도 하는 그 떡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깨물게 합니다. 깨물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빨 자국의 개수를 세 가지고서 그래서 왕을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빨의 개수를 많이 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으면 이빨이 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육부의 촌장들은 왜 이빨의 개수를 세자고 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대 때에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었고 두 번째 전쟁도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전쟁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죽었던 겁니다. 때문에 바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그 시대 때 완전 성인이 되려고 하면 한 20세 정도 됐겠죠? 여러분들 20세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죽었는지 여러분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이미 전부 다 애가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그리고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고령자가 돼서 신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상 그 시대 때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신선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 굉장히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네모랑도 사실은 이사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모랑 때에 신라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동감 1번. 네모랑 때는 본격적으로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도록 아예 정해버립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감 1번. 김씨의 왕위 계승권 확립.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사실상 낙동강 동쪽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진안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낙동강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바로 이 낙동강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진안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관계에 있었던 변한 지역의 맹주국이었던 구야국이라는 나라 나중에 금강가야가 돼서 이 금강가야 입장에서는 신라가 좀 너무 발전하는 것이 왠지 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나라였던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됐으니까. 근데 변한 지역은 아직까지 하나가 통합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금강가야는 한 가지 꾀를 씁니다. 금강가야가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런 사건이 딱 터지게 되자 바로 누가 사주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사주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에서 대규모로 신라를 침공하는 기사가 나와요. 엄청나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신라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본에 있는 일본의 그 왜군들이 금관가야를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금관가야를 통해가지고서 바로 이 신라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금관가야가 바로 일본 편이었다는 얘기죠.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신라의 국경선 근처에 왜군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는데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내부랑은 도움을 요청할 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서쪽에 있었던 백제 왠지 배후에 있을 것 같고, 가야는 아예 그냥 통과시켜줬던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 구원병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북쪽에 있던 고구려입니다. 그 고구려가 바로 이때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왕 중에 대표적인 왕, 바로 광개토대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대왕은 당시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백제가 좀 까부는 것 같으니까 백제를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고 한강 이북까지 딱 차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백제한테 복종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신라의 구원병 요청이 광개토대왕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신라를 구원해보자라고 했는데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는 그냥 집에 가고 그냥 부하 장수한테 야 네가 가서 그냥 외국 밟아버려 라고 해서 당시에 철기병 5만 명을 이때 당시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이 근데 신라의 국경선에 딱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면 신라의 바로 국경선을 가득 메웠었던 이 왜군들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싹 다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이 왜군들이 일단은 이 고구려의 군대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가는 통로가 또 금강가야였던 거예요. 그래 금강가야를 통해 도망가게 되니까 이 당시에 저것들이 저기로 도망가? 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간 김에 금강가야까지 밟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가야 영령지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됐었어요. 그들은 이때 당시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아라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이 왜군들이 도망가게 되자 그 아라가야를 같이 밟아버렸어요. 이 때문에 바로 낙동강의 서쪽 지역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힘이 약화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라는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강력한 경쟁 상대가 고구려가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자, 이래서 동그라미 4번에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야 외 연합군의 침입 격퇴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4번.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죠. 여러분들,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고구려는 바로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을 해줬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서 고구려의 군대가 거의 신라에 주둔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신라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이 고구려를 이용해 가지고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해서 국가 발전을 열심히 시킵니다. 신라가 얼마나 영악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신라 왕후의 변천 거기다 별표 2개 쳐주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이 신라를 간섭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기록도 기록이지만 실제로 신라의 무덤 있죠, 여러분들. 신라의 왕이 묻혔다고 생각되어지는 무덤들이 경주 지역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주에 있는 여러 신라 왕의 무덤 중에서 하나를 팠어요. 파가지고서 이걸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서 웃기게도 신라의 왕의 이름보다는 뭐가 나왔냐면 바로 광개토대왕의 중보수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커다란 대적 같은 것이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실제로 광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바로 이 광제토 대왕의 뭐 이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바로 이 그릇이 당시에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신라가 이 고구려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점을 여러분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호응형 그릇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1개 반. 자, 이젠 가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의 시기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시기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전기가야 연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기가야 연맹. 전기가야 연맹의 경우에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금강가야, 이쪽은 이제 신라고, 자, 금강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12개의 나라 중에 제일 힘이 셌다고 합니다. 실제 이 가야의 건국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신화가 전래가 되어 오고 있죠. 바로 여러분 중에서 아마 경주 김씨가 있을 겁니다. 이 경주 김씨는 바로 내무랑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 왕의 후손들이에요. 왕손들인 거죠. 그런데 경주 김씨 말고 어떤 김씨가 있냐면 김해 김씨라고 하는 김씨도 있어요. 이 지역이 바로 김해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었대요. 가야 지역에 있던 촌장들은 당시에 다른 지역들은 왕들이 생겨가지고서 자기들을 통치를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만 왕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심각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며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내려왔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향해가지고서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은 진짜 왕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은 진짜 왕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몇 날 며칠에 바로 한꺼번에 바로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산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라. 바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산 근처에 가서 거기에서 산 전체를 둘러싸고 한 바퀴를 뺑글뺑글 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노래를 불러라. 거북아, 내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를 잡아다 구워서 삶아 먹으리. 라고 뭐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바로 구지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서 진짜 그 몇 년 며칠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구지봉이 있는 산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강강수월래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에서부터 웬 빛 같은 것이 쭉 하고 내려왔답니다. 산 봉우리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구지봉인데, 구지봉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가지고서 봤더니 거기에는 6개의 커다란 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알들은 얼마 후에 이것이 깨졌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깨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깨진 알의 경우에는 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각 지역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너무 잘 자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되고, 깐난쟁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났는데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묘한 그런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림도 유명한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제 국가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었대요. 당시에 국가를 잘 통치해 나가고 있었는데 왕이 성년이 다음엔 반드시 이제 결혼을 해야지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가야 지역의 그 촐로들,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하에 배필을 빨리 짝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나의 배필은 나는 하늘에서 정해주신 사람 왕이니 당연히 하늘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배가 바로 김해 근처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 도대체 누군가고 딱 봤더니 거기에 외국어를 하는 어떤 한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여성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그런 시종들이 거기 같이 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당시에 이 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유타야라고 하는 건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늘이 어느 날 그쵸. 바로 아유타라고 하는 나라에 아유타야라고 하는 건 나라에 커다란 재해가 닥쳤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바로 공주를 멀리 시집을 보내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 재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국왕은 당시에 얘기에 의하면은 하늘은 신탁에 의하면 하늘이 이제 내려오신 계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공주는 배를 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신께서 그 짝을 점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왕은 바로 공주를 배에다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양에 해당하는 폐물을 가득 싣고 그 다음에 출발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 배가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 이 김수로왕은 이 여성을 환대에 맞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공주가 원래 성씨가 허씨였대요. 그런데 바로 이 허씨긴 한데 가야라고 한 나라에 허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수로왕이 이를 배려를 해서 당시에 낳았었던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반은 김씨성을 갖게 하고 나머지 반은 허씨성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씨성을 갖고 있는, 특히 김씨 중에서도 김해 김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허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 결혼을 안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사실상 조상이 같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안 하게 했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10촌 이내만 아니라고 한다면 10촌인가 8촌인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바로 이 안에만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핏줄의 개념을 중요시 여겼었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 지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허씨하고 김씨는 원래 결혼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입니다. 빈칸 적겠습니다. 금관가야. 변한의 맹주국이었었던 금관가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벼농사가 되게 많이 발달했었어요. 벼농사를 통해 가지고서 농사를 잘 지어 나가고 있었고 김해평야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질 좋은 철. 이 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화폐처럼 사용할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 화폐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덩이쇠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무역을 했었습니다. 즉 아직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전에 요 지역, 즉 고구려가 평양을 차지하기 전에 이쪽 지역은 원래 중국의 세력이 있었어요. 낙랑궁이라고 하는 중국의 세력이 있었었는데 이 금강가에는 바로 이 낙랑궁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바로 이 일본하고를 서로 중간에서 교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물을 교류하는 일종의 중개무역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됐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중개무역 낙랑과 외를 기반으로 바로 낙랑과 외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얻어지게 되는 그런 부를 이용해서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기반으로 연맹왕국 형성 밑줄 쫙 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발달했던 그 문화는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들, 농업국가가 더 화려할까요? 아니면 상업국가가 더 화려할까요? 당연히 상업국가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문화가. 왜냐하면 농업국가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농업이니까 농사일만 잘 되면 됐죠. 근데 상업국가의 경우에는 남들이 좋게 보아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걸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꾸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문물 자체들이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공산품 같은 것들이 전부 다가 화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실제로 비록 이 가야가 망할 때까지 가야의 문화 자체는 그 동시대에 이 가야보다 더 강력했었던 신라보다도 그 문화 수준은 더 뛰어났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까지 기억해주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다. 즉, 이 덩이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철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여러분들 그 금덩어리를 잘 보관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금덩어리를 골드바, 금괴라고 하죠. 금괴의 모양으로 이걸 차곡차곡 쌓아 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보관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시대 때의 이 가야의 경우에는 이 금덩어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대표적인 수출품이기도 하고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 바로 이 덩이쇠였던 겁니다. 즉, 덩어리를 아예 미리 이제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 국가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딱 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광석 광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철광석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풀무로 이걸 정말 녹여가지고서 그래서 철 덩어리를 만들고, 철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바로 열심히 두들겨 가지고서 아주 멋진 칼을 만들어서 적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미 그 국가는 망해버렸죠. 왜? 그 전에 이미 적들이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철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생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때문에 비상시의 경우에도 항상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들의 경우에는 미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그냥 철을 미리 많이 그냥 채취를 해요. 채굴을 해가지고서 철 덩어리 채로 이것을 당장 뭔가 두드리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철 덩어리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쌓아놨었던 그 철 덩어리 형태가 바로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덩이쇠의 형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김해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가야만을 대상으로 한 그 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 예전에 대학교에 다녔을 때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야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봤죠. 많이 보고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맨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느냐, 가야 시대 때의 가야인들이 만들었었던 철갑옷,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철갑옷 있죠? 이 철갑옷을 실제로 현대 기술로 이것을 재현을 해놓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 진짜 한번 입어봤어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생각보다는. 왜냐? 철갑옷의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짧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얇은 정도의 철판을 만들 정도로 가야의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 이제 쇠퇴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그렇게 했지만은 중개무역을 번성했었던 가야는 북쪽 지역에서 있었었던 이 중국 세력들이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중개무역을 할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무역, 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두 번째,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바로 고구려를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가지고서 일본군을 내쫓는 과정 중에서 가야까지 같이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신라와의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사실상 신라에게 완벽하게 밀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쇠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신라를 도운 고구려의 공격으로 쇠퇴 밑줄, 쇠퇴 전체다 별표 하나, 그리고 위에 있는 전기가야 연맹 이것은 별표 2개 쳐주세요. 자, 3페이지에 삼국의 각종 제도 비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주세요. 반드시 여기서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낼 겁니다. 자, 내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에는 제가회의라고 하죠. 제가회의의 경우에는 최고의 권력자를 보통 대대로라고 합니다. 대대로라고 해요. 외우기 좋게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최고의 권력자는 수상은 바로 대대로입니다. 대대로가 대대로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대로가 계속해서 대대로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외우기 좋겠죠? 그 다음에 중심부족으로서는 왕과 그 다음에 오부족이 있었습니다. 계루부, 수노부,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런 부족들이 있었던 것이고, 중앙정치에서는 대대로가 바로 수상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대로. 자, 대대로 이하에 10개의 등급의 관등이 있었던 겁니다. 즉 관리의 등급이에요. 바로 관리의 등급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까지 기억해 줍니다.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수도도 그 다음에 지방도 5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통치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도는 5부 그리고 지방도 5부로 통치했습니다. 때문에 5부, 5부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5부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도는 총 3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졸본이 있었죠. 네,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바로 국내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장수왕 때 옮겨가게 되는 수도 바로 평양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정사암회의. 자, 정사암회의. 정사암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백제의 최고 권력자는 상좌평이라고 합니다. 상좌평 기억해 주세요. 자, 백제의 귀족 회의는 정사암회의, 그 다음에 상좌평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중심 부족은 왕과 8대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는 상좌평 밑으로는 16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9급, 8급, 7급 공무원들처럼. 그런데 행정구역은 초창기에 이 백제는 바로 22담노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어요. 22담노제. 자, 22담노제. 이 22담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제 전 지역에 바로 백제 왕족들을 백제에서 생각했을 때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22군데를 골라가지고 거기다 왕족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통치를 맡기는 그런 제도가 바로 22담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수도는 5개의 도, 고구려를 분땄죠.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5개의 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는 바로 귀족회의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인데 바로 화백회의. 화백회의라고 하는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귀족회의라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최고 권력자는 바로 상대등입니다. 상대등.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등이었어요. 근데 이 상대등이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족의 힘이 세면은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바로 국왕은 나중에 가서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시중을 들어준다라고 비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중시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이 시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중시라고 하는 관리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상대등이 화백회의를 주재를 했었지만은 나중에 권력자가 이 상대등에서 중시로 바뀌게 되었다. 중시는 바로 왕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비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비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귀족회의를 주도한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백회의 하면은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화백회의에서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 안건이 통과되는 그런 시행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장일치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백회의 한쪽에다 빼가지고서 적어주세요. 만장일치제.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서는 신라의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신분을 나눴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라에 대해서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 이것을 바로 골품제라고 합니다. 이 골품제에 기반을 해가지고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상대등, 상대등 이하 17개의 관등으로 나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이죠. 바로 상대등 대신 중시 혹은 시중이 바로 이 자리를 대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서는 바로 수도는 6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했었죠. 사로국은.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수도 자체가 6개의 부, 6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방의 경우에는 5개의 주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이 조금 좀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라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가 좀 멀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중심지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작은 서울을 일단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서 우리는 이소경, 숫자 2, 이소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오부제 혹은 오부제,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초기 22담로제였지만 나중에 오방제,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육부 오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서울이 2개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아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N노트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 역시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